자, 교재 39페이지죠. 법률행위 목적입니다. 자, 우리 지금 어디 왔냐면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으로 온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목적의 확정이 나옵니다. 요거는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확정 가능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뭐만 있으면요,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다는 거죠. 또 중간에 판례 박스에 진하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성립 여부, 적극이란 말은 뭐죠? 성립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확정되어야 계약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뭐만 있다면요? 가능성만 있다면, 기준과 있고 기준이 있고 방법만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죠? 유효한 것이죠. 끝이에요. 두 번째, 목적의 뭐죠? 가능성입니다. 의의 나오는데 일단 이런 얘기죠. 목적이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라는 얘기일 텐데, 요 가능이냐 불능이냐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요 기준, 뭘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 거래 관념을 가지고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를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가능 불능을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면요,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강에요, 반지가 빠졌어요. 그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것이 가능하다면 유효할 것이고 불가능하면 뭐예요? 무효일 것인데, 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를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면 이거 가능한 거예요.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그죠? 댐을 건설하고, 그죠? 물을 퍼낸 다음에 뭐 수만 명 동원해 가지고 금속 탐지기로 뒤지면 뭐 안 될 일은 아닌 거죠. 시간이 뭐죠? 많이 또 필요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 다 무엇으로 바뀌어 버려요?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따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가지고요? 사회 통념, 상식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죠. 그죠?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불가능한 것이니까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첫 번째 기억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지고 불능의 유형이 나오죠. 요 불능이요, 크게 둘로 나뉘어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개념만 볼 건데요. 어떻게 따지냐면 법률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하면 원시적 불능이고요. 법률행위를 하기 후에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입니다.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이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이미 없는 건물이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원시적 불능이 되는 거고요. 계약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없어졌다면 뭐가 되는 거죠?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죠. 뭘 기준으로 하죠?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고요. 결론은 원시적 불능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이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까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붙어요. 근데 어렵고 좀 복잡하고 양이 많은데 그것은 오늘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할 거냐면 계약법 할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원시적 불능이 뭔지 개념하고 원시적 불능이 뭐라고요? 무효다까지 끝내고요. 후발적 불능의 개념하고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다까지만 하고 교재 내용 보시면 모를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건 뭐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전부 불능, 일부 불능. 말 그대로요. 전부가 불가능하면 뭐요? 전부 불능. 일부가 불가능하면 뭐죠? 일부 불능. 끝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으로서 목적에 뭐가 나와요? 적법성이 나옵니다. 자, 목적이 적법해야 법률행위가 유효한데요. 법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법을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그 여부가 강제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으면 임의법규예요. 그러면 임의법규라는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임의법규를 위반한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란 얘기죠? 유효란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지문이 나오는 거죠. 민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럼 뭐예요? X죠. 왜냐하면 민법이란 말 속에는 강행법규뿐만 아니라 무엇도 포함하게 돼요? 임의법규를 포함하고요. 임의법규는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잖아요. 그죠?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 강행법규를 다시 둘로 나뉘어요.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뉩니다. 둘 다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을 때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 규정도 위반하면 안 돼요. 강행법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다면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면 이걸 우리가 뭐죠? 단속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재 잠깐 볼까요? 교재 보시면 40페이지 하단에 이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강행법규가 나오고 밑에 바로 뭐가 나와요? 효력 규정이 나오고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단속법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분류하면 이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내용을 들어가는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민법 규정에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 뭐 민법에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겠어요? 없겠죠. 민법은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은요 강행법규를 하면은 뭐밖에 없냐면 효력 규정밖에 없어요. 민법에는 뭐가 없냐면 단속 규정이 없어요. 단속법규가. 그래서 만약에 문제지문에서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예요? 맞는 말인 거예요. 왜요? 민법에는 뭐가 없어요? 단속법규, 단속 규정이 없으니까요. 이해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민법의 강행법규는 뭐밖에 없다고요? 효력 규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이에요. 교재 보시면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어려운 걸 아우 귀찮다 그러면은 뭐라도 오늘 잊지 마셔야 돼요. 민법엔 뭐가 없다고요? 단속 규정이 없고 뭐밖에 없어요? 효력 규정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교재를 잠깐 볼게요. 교재 보시면
41페이지에 판례 가지고 중개 수수료액이 나오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나와요. 민법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중개사법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민법만 하기도 버거운 사람들이죠. 중개사법은 어느 시간에 하는 거예요? 중개사법 시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민법 시간에 중개사법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가입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 시간에는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판례 밑에 단속 규정해가지고 그 박스를 기준 위로 두 번째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허가 없이 숙박한 행위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저자분이 왜 이거를 넣어놨을까요? 민법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민법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법을 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근데 지금 방금 본 무허가 음식점이나 숙박법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 필요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 규정은 민법에 없기 때문에 민법이 아닌 다른 법을 봐야 되지만 무엇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교재는 어떻게 해요? 없어요. 없지만 이 부분은 뭐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메모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단속 규정은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요 규정은요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예요.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주택건설 촉진법이에요. 참고로 이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법은 현재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판례니까 옛날 법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요 규정은 단속 규정이에요.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전매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왜 이것이 단속 규정인지까지 이유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여기까지만 메모하시면 되고 이건 메모 안 하셔도 되겠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 을한테 팔았거든요. 팔았더니 을이 또다시 요거를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매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셨나요? 제가 꼭 요거를 한자로 쓰고 있죠. 그죠? 한글로 쓰죠. 한자로 쓰고 있고, 그죠? 왜 그러냐면 요 전자고 구별해 드리려고. 요 전자는요 앞전자가 아니라 굴릴 전자예요. 굴릴 전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앞전자를 쓸 때는 꼭 뭐로 쓸 거냐면 한자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로 쓰는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어떻게 굴릴 전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매하면 앞에 매매가 아니라 어떻게 한 번 더 팔았다는 얘기예요. 전세하면 앞에 전세가 아니라 어떻게 한 번 더 전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전대차하면 한 번 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임대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저는 앞으로 한글로 쓰는 전자는 무슨 뜻이라고요? 한 번 더라는 뜻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죠? 자, 보자고요. 이렇게 됐으면 FM은 뭐예요? 갑이 을에게 등기해주고 을이 병에게 뭐예요? 등기해주는 게 FM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을한테요 세금 폭탄이 떨어져요. 을이 자기 앞에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고요. 병한테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을이 수작을 부려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줬다면 요 등기를 뭐라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 떼보면은 누가 안 나와요? 을이 안 나오죠. 중간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요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하지 말라고 뭐 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요. 을은 처벌받고요. 안 낸 세금도 뭐 받게 돼요? 추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요 등기가 무효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 등기가 무효가 돼 버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버려요? 갑한테 가버리죠. 병이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병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놈은 요 놈이 나쁜 거죠. 병은 뭐한 사람이에요? 비싸게 주고 산재 뺏기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소유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박탈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을은 뭐 하대요? 처벌하되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뭐가 되는 거예요?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권법 할 때도 또 할 거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도 어떻게 잊지 마셔야 되겠죠.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다. 왜냐하면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겁니다. 자, 주택건설촉진법의 전맹이 금지라는 건 뭐냐면은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되면 전매 또 파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 그런 거 나오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그게 뭐냐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하고 있는 전맹이가 금지되는 지역으로 뭐죠? 지정됐다는 뜻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를 을한테 팔았거든요.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투기 지역이어서 전매가 뭐가 되는 지역이에요? 금지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을이 병한테 또 한 번 팔았어요. 전매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을을 뭐 하긴 하겠어요? 처벌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전매가 무효냐 요 문제인 거예요. 무효냐. 만약에 을이 병에게 판 전매가 무효가 되면 병은 뭘 취득하지 못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병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죠. 얘는 뭐한 사람이에요? 비싸게 주고 산재 뺏기 없는 사람인 거죠. 따라서 을은 처벌하되 전매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나중에 병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등기하면 뭘 갖게 된다고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속 규정해 가지고 요 두 가지는 꼭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해 두시고 왜 이것이 단속 규정인까지까지 뭐 하시면요?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기억이 뭐죠? 오래 남게 되니까요. 끝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42페이지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사회적 타당성이 나옵니다. 자, 사회적 타당성 요 부분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고요. 재밌는 거는 작년에도 나왔는데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출제자한테 산업인력공단에서 참고하는 자료를 주겠죠. 요 책을 주지는 않겠죠. 뭘 주겠습니까? 그동안 기출문제를 주면서 그동안 요렇게 출제됐습니다. 참고하셔서 올해 문제 좀 출제해 주십시오. 이러겠죠. 그죠? 그러면 출제자는 과거의 기출문제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작년 시험 문제를 보겠죠. 봤더니 뭐에 또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쉬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좀 깊이 있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나올 것이고 작년보다 조금 어떻게 해요? 까다롭게 나올 거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재밌는 거는 사회적 타당성 해가지고 103조가 나오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민법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법조문이잖아요. 1조부터 102조까지는 안 했잖아요. 왜 안 한 거예요? 시험 범위가 아니세요. 그래서 민법은 103조부터 뭐인 거예요? 시험 범위인 거예요. 103조부터 시험 범위고 처음으로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법조문이 나온 거죠. 흐뭇하니까 한번 읽어봐야죠, 그죠?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03조를 잠깐 보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됐다, 이걸 줄여서 반사회적이라고 하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103조가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뭐까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판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교재 잠깐 보시면 의가 나와 있고 2번 반사회적 위반에 모습해가지고 인륜에 반하는 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우측에 보시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분류 방식은 일본 학자가 취하고 있는 분류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을 또 딸딸딸 외우는 일이 발생해요. 근데 이것도 외우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좀 가슴 아프게도 뭐죠?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정리해 드릴 거냐면 일본 학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분류 방식에 따라서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분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제가 정리해드리는 걸 먼저 머리에 뭐 하세요? 숙지하시고 그러고 나서 교재를 보면서 이게 이래서 반사회적이구나 라고 뭐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굳이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을 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정리해드리는 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메모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우리 판례는 뭐가 반사회적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크게 첫 번째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째,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해서 첫 번째로 유형을 끌어내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란 말은 뭐냐면 누가 봐도 반사회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뭐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그죠? 첩계약을 했다, 법정의 서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뭐 도박을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봐더라도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내요. 작년에.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쉬운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첩계약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거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바른 생활 문제잖아요. 그죠? 뭐 이거는 어떻게 끝난 거예요. 두 번째부터입니다. 두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해가지고 두 번째 유형을 끌어내요. 자, 이게 여기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보기에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별거 계약이고요.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보세요. 별거 계약 자체는 물론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결론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예요. 왜 그러냐면 강제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와이프하고 부부싸움 했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싸웠더니 제 와이프가 집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언제 나갈 건데 그랬더니 내가 오늘 밤 7시에 나간다. 그자 튕겨나 그러잖아요. 좋다. 그래서 오늘 밤 7시에 별거하기로 뭘 했어요? 계약을 한 거죠. 근데 7시가 됐는데 이 아줌마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에 전화한 거죠. 제 와이프가 안 나갑니다. 좀 끌어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경찰관이 제처를 강제로 뭐요? 끌어낸다면 그것은 뭐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 잡히시나요? 그죠?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죠. 뭐 첩계 이런 걸 기억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요거는요 불륜 계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인 해소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이쁜 아가씨 한번 꼬셔보려고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너하고 뭐죠? 결혼해 줄게.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뭐예요? 혼인이야. 그죠? 우리 마누라 오늘 내일 해. 우리 마누라 죽으면 너하고 뭐죠? 혼인해 줄게. 요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이혼하면 너하고 결혼해 줄게라고 깜부를 걸었어요. 그죠? 근데 재수없게 진짜 제처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도 국가는 강제로 저를 혼인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강제로 결혼을 시킨다면 그거 진짜 뭐예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거죠. 따라서 이 혼인 예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해줄 필요 없어요? 결혼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죠?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예를 들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1억 주겠다는 얘기는 그죠? 근데 만약에 조건이 갑돌이를 죽이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반사회적이에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물론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은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이니까 무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요거만 무효냐 이거죠. 만약에 갑을 살해하는 것만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고 해버리면 1억을 증여한다는 것이 뭐예요? 남게 되니까 1억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고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죽이라는 것도 뭐가 돼요? 무효가 돼버리니까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은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여기 계속 열려 있는 겁니다. 걸리는 거다. 세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이 달라붙으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요 자체는 물론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돈 받고 하기로 하면 반사회적입니다. 돈이 뭐가 돼요? 뇌물이니까요. 이런 취지인 거죠. 공무원은 당연히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을 뭐 받고 하기로 하면요, 돈 받기로 하면 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그 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같은 논리로요. 법정에서 만약에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법정에서 본대로 정당한 증언을 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지 않은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이것도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이 아주 잘 나와요. 이런 얘기죠.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법정 가서 선서까지 합니다. 위증하게 되면 위증죄로 뭐까지 받아요? 처벌받아요. 다시 말하면 증인은 본대로 당연히 정당하게 증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정당하게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뭐 받고 하기로 하면요? 돈 받기로 하면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적 무효니까 그 돈은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최근에 아주 여기서 잘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뭐가요? 동기가. 예를 들어서 을이갑에게요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출자하는 것 자체는 뭐 하지 않은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다만 갑의 동기가 밀수를 하려고 출자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가 반사회적인 거예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거죠.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 동기가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고 뭐가 반사회적이라면요.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면 언제 무효라고요? 표시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죠?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을 정리한 거예요, 그죠? 두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가로 3번입니다. 가족법상의 자유는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혼인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평생 혼인하지 않겠다. 물론 반사회적인 무효지만 한 달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제가 올해 시험 문제를 예상하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는 최근에 또 언론에 보도된 사건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가족 중에서 미혼 커플이 등장하게 되면 뭘 따져보셔야 되냐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되래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들 많았죠. 그 은행에 여자분들이 취업하면서 결혼하면 사표 쓰겠다라는 각서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왜요? 그러한 각서는 무슨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요. 동의하시죠? 그죠? 이화 여자대학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이 결혼하면 퇴학당했죠. 그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아무튼 혼인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될 자유니까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두 번째, 등장인물이 부부가 등장하면 뭘 따져보셔야 되냐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되냐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다시 한번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절대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왔겠어요? 밑에 게 많이 나왔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이혼은 나쁜 짓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혼은 제한해도 된다라는 이런 본능적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내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처럼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어떻게 보장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될 자유인 거예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뭐 사랑과 전쟁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끝에 판사가 뭐라 그래요? 90일 후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걸 이혼 숙려제도라고 하는데 그건 위헌입니다. 위헌. 헌법에 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90일 동안 국가가 이혼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무조건 뭐예요? 위헌으로서 그 이혼 숙려제도는 뭐죠? 그거는 뭐요? 헌법 불합치 내지는 뭐죠? 위헌 판결로서 삭제될 법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것이 위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려고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왜 만든 거죠? 이거는 시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혼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이혼을 뭐죠? 신중하게 하려고 뭐죠? 그런 거 만든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 1위인가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죠.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살률 1위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이혼율도 1위입니다. 우리가 뭐 프랑스나 유럽 뭐 이런 나라 비교하면 미국하고 비교하면 거의 이혼율이요 2배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는 이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시험하고 상관없는 건데 제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보다 오히려 어떻게요? 성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죠? 폐쇄적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걔네들은 거의 뭐죠? 문란의 극치잖아요, 그죠? 그죠? 뭐 완전히 뭐 소돼지맘도 못한 것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우리나라 같이 보수적인 나라가 왜 걔네보다 더욱더 이혼을 많이 할까요? 이유는요. 혼인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는 마음에 맞으면 일단 무엇부터 시작해요? 동거부터 시작하자. 동거를 해가지고 한 2, 3년 살다가 이 사람이 진짜 내 짝인 것 같으면 진짜로 뭐 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혼 확률이 뭐죠? 적어지는 거예요. 걔네들은. 프랑스 대통령 와이프 없죠? 프랑스 대통령 와이프가 영분이 없어요. 와이프가 없고 지금 대통령 국원에 누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거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은 아내 놓고 뭐만 있어요? 여자친구만 있고요. 그 여자친구가 한 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 돼가지고 들어올 때는 여자친구가 다른 분이었는데 중간에 뭐죠? 나 다 좋은 여자 생겼다 바꾸는 바람에 또 여자친구가 또 바뀌고 막 그러거든요. 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걔네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고 영부인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여자친구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내 아내로서가 아니라 생각된다면 걔네들은 뭘 안 해요?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걔네는 뭐예요? 이혼 확률이 적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혼을 줄이려면 뭐 숙려제도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공익 광고를 해야 돼요. 혼전 동거는 아름다운 거. 기본 뭐죠? 2년 뭐죠? 뭐 동거하고 나서 결혼합시다. 이런 거 해야 된다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미혼모 사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중치 않아. 그러니까 애 낳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거고 신중한 건데 그냥 임신하면 낳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열어 가지고 동거는 뭐죠? 자유롭게 하되 피임 같은 거 뭐죠? 철저히 하고 혼인을 뭐하게 해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결혼제도에 대해서 야만적이라는 나라가 많아요. 독일,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나라 결혼제도를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만적이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 선보고 한 서너 번 만나가지고 마음에 들고 괜찮으면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 금수만도 못한 결혼이라는 거죠. 그런 결혼제 때문에 어떤 것까지 벌어져요? 베트남 가가지고 아가씨들 쭉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이 아가씨 괜찮네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한 두세 번 만나고 뭐 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결혼한 일까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상상도 못할 이상한 결혼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딸이 있거든요. 22살 먹었어요, 제 딸이. 제 딸한테 그럽니다. 절대로 나한테 아빠 결혼할래라고 하지 말라고. 아빠 동거할래. 그래서 딱 저는 저도 마찬가지. 한 2년쯤 한번 살아보고 그래서 진짜 이 남자가 진짜 내 짝인가 싶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때 결혼해도 상관은 없지만 절대로 처음부터 결혼하겠다고 방방 뜨면 쫓아내버릴 거라고 제가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처하고 저하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동창이에요, 제처하고. 그런데도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냥 그냥 아주 미치고 팔딱 뛰는 줄 알았어. 그냥 서로가.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좋은 친구와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다른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겪어보질 않고 그냥 어떻게 결혼하니까 뭐죠? 아무튼 차고가 있는 거죠. 뭐가 되긴 하죠. 아무튼 이혼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로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제한하면 무조건 뭐예요? 반사적.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을.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이 부인에게 20억짜리 토지를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하면서 첫째, 혹시라도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의로 처분하지 마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혹시라도 이혼하면 헤어지면 요거 반환해야 된다라는 제약을 건 경우가 있어요. 요걸 1번을 하고 요거를 2번을 할게요. 1번은 반사회적인가요? 아닌가요? 2번은 반사회적이에요? 아니에요? 2번부터 볼까요? 이건 반사회적입니까? 어떤 상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여보, 내가 당신한테 20억짜리 땅 줄게. 혹시라도 우리 헤어지게 되면 돌려줘야 돼. 이런 얘기잖아요.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죠. 왜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하게 돼요? 제한하죠. 그죠? 밤마다 좁혀요. 그래도 이혼하면 얼마 날릴 판이에요? 20억 날릴 판인데 쉽게 이혼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버티려고 노력하겠죠. 다시 말해 이거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법리에서 무효인 거예요.
이 시험에 나왔고요. 첫 번째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부부가 등장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보자 그랬잖아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그죠? 오히려 저 같으면 당장 이혼하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팔아먹지 말라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당장 내일이라도 뭐 하고 싶어져요? 이혼하고 싶어지는 계약이니까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제한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인 게 아닌 거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감 잡히시죠? 둘 다 우리 시험에 나왔고요. 실제로 이게 또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다른 게 나오겠죠. 다른 게 나오더라도 항상 머릿속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 안 하는지를 뭐 하셔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작년에 언론에 보도된 건 뭐가 있었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각서를 썼어요. 혹시라도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각서를 썼어요.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죠. 왜요? 이혼 못 하잖아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뭐죠? 생고지로 나가는 얘기인데 결국 무슨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금방 가네. 네 번째.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반사회적인 거 했어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쉬었다 볼게요, 그죠? 쉬었다 볼 건데 이거 지우지 마십시오, 그죠? 지우지 마시고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 그죠?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